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전문의 이세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모발 학회가 있었는데요. 이 세계 모발 학회라는 것은 2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탈모라든가 모발을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올림픽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4 년에 한번 제주도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유럽하고 뭐 일본, 미국 쪽,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뭐 한 요렇게 한 4 군데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2 년마다 학회가 열려 가지고, 이 학회에서 굉장히 그 탈모나 모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최신 지견들, 그리고 각종 치료와 관계되어 있는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14 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2026 년에도 그렇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 가지고 세계 모발 학회에 작으나마 뭐 약간의 일조를 하게 됐었고, 그 학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약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작은 부제목으로 포스트 피네스트리드 신드롬이라는 부제를 달아 놨습니다. 피네스트라이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증후군이라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갖고 나온 이유는 그날 학회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 많은 그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포스트 피네스트레이드 신드롬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여러 가지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요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굉장히 와닿는 주제고, 또 탈모약과 관련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약간 뭐 일종의 정치적 이슈 같은 것도 있죠. 그 대통령께서 탈모약을 보험 적용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또 이 탈모약에 대해서 또 그 보험 적용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른 더 위중한 질환이 많은데 왜 탈모약을 보험 적용을 해 줘서 보험 재정을 그쪽으로 돌리느냐, 뭐 이런 반발도 또 있는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이 탈모약의 대표적인 약 그 성분이 바로 피나스트리드라는 성분이죠. 이 피나스트리드라는 거는 5 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로 분류되는 합성 화합물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5 알파 환원 요소라는 걸 억제하는 약이에요, 피나스트리드. 여러분들 그냥 피나스트리드 하면 탈모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론 탈모 쪽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탈모약인 건 맞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탈모약이 아니라 5 알파 환원 요소라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그 탈모에 대한 모발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약은 탈모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5 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은 테스토스테론뿐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안드로스테네디온이라고 하는 호르몬, 뭐 코르티솔 같은 다양한 호르몬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게 바로 피나스트리드라는 약이고요. 주로 안드로겐, 다시 말해서 이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 치료에 사용되지만 용량에 따라서 적응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 호르몬을 얘기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이퀄 안드로겐 뭐 이렇게 아주 딱 맞춰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안드로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집단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죠. 또 DHT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드로겐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는 남성 호르몬인데, 그 각각의 어떤 테스토스테론, DHT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활성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활성이 강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됩니다. 이 약의 피나스트리드의 작용 기전은 5 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한 안드로겐인 그 DHT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 전환하는 것을 매개하는 게 바로 5 알파 환원 효소인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게 바로 피나스트리드예요. 여기서 생기는 이 DHT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남자들 그 모낭에서 모낭이 얇아지고 짧아지는 모낭 소형화를 유발하고요. 이 효소를 억제했을 때는 이 모낭 소형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모발의 생장기가 연장되고 모발이 빠져서 가늘어지고 대머리가 되는 그 과정을 억제하는 게 바로 이 약의 그 역할입니다. 자, 이 DHT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피네스트리드를 복용했을 때 혈청과 전립선 두피의 DHT 농도를 한 60에서 70%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탈모약이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탈모약이 아니라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걸 억제하는 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곳곳에 정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한 종류인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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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그 호르몬의 대사 과정, 그 호르몬의 어떤 변화 과정에 다 관여를 하는 게 바로 5알파 환원 효소예요. 즉 뇌 안에도 이 5알파 환원 효소가 있고요. 그래서 알로프레그네놀론 같은 신경 스테로이드 생성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DHT를 이 피나스티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경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대머리죠. 대머리를 하루 1mg을 먹어서 두피 모낭 DHT를 낮춰서 모낭 소형화를 방지하는 데 쓰고 있고요. 이 약은 원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이땐 하루 5mg을 먹어요. 먼저 BPH, 왜냐면 이 BPH라고 하는 이 전립선에 커지는 것도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원래 이 약은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쓰다 보니 대머리도 좀 좋아지는 것 같네. 왜 그럴까? 그거를 연구해서 나온 게 바로 1mg짜리 탈모용 피나스티로이드고요. 어쨌든 BPH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기타 남성 호르몬이 관계되는 다른 피부과적 질환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드름이라든가 다모증, 전두부 국소 섬유화 털모증, 이런 거는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주로 생기는 거고요. 화농성 한선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에 이 피나스티로이드가 공식적인 어떤 치료약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DHT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의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두국소 섬유화 탈모증이라고 여성들 이 앞머리 쪽에 나타나는 탈모증인데, 이때는 이 피나스티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또 전립선, 이 약이 어쨌든 BPH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전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디베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자, 포스트 피나스티로이드 신드롬, PFS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게요. 이 포스트 피나스티로이드 신드롬은 5알파 리덕테제 이니비터, 즉 피나스티로이드를 중단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성기능과 정신신경계, 신체적 부작용의 어떤 집합체, 전체적인 증상들을 통칭해서 포스트 피나스티로이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약을 중단하고 나서 피나스티로이드를 중단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연령이나 복용량, 복용 기간, 처방 목적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고 늙은이고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약을 조금 먹건 많이 먹건 생길 수 있고,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다만 이 PFS라는 게 그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용어이고 공식적인 질환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의료계 내에서도 이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혹은 여러 이런 탈모를 연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포스트 피나스티로이드 신드롬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실체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세계 모발 학회에서 큰 주제로 얘기가 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 PFS의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성기능 장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난 주요 증상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PFS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질병 분류에 미등재돼 있고 의료계 내에서도 디베이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PFS에서 확실히 나타나는 인정된 증상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PFS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 증상, 그러니까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자, 첫 번째 증상으로 성기능 장애, 성욕 감퇴라든가 발기부전, 성적 흥분 저하, 올가즘의 장애, 생식기의 감각 저하, 사정량이 감소하고 사정력이 감소하고 고환의 위축이 오고, 뭐 이런 것만 보면은 남자분들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약 먹겠나 싶죠. 두 번째 증상으로는 정신신경계 증상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자살 생각, 또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머리가 멍한 증상,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고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황 발작이나 심한 불면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근육 위축, 만성 피로, 관절통, 근육 경련, 피부 건조, 시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대사 이상. 그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PFS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신경계 증상이에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인데,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 상실이 된다든가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말투가 어눌해지고
뭐 근육 경련이나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이 생긴다든가 현기증이나 두통, 뭐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피너스트리드를 복용한 지 한 10 년이면 10 년이 뭐예요? 한 15년 이상 됐는데 제 말투가 좀 어눌한가요?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자, 포스트 피네스트리드 신드롬의 발생 기전이 있어요. 제시된 가설들이 있어요. 이 가설이에요. 이게 PFS가 생기는 확실하게 인증된 기전이라는 게 아니라 가설이에요. 신경 스테로이드 결핍, 알로프레그네놀론이라고 하는 신경 스테로이드 결핍이라든가 안드로겐 수용체 그것들이 변화한다든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SRD5A2 같은 유전자의 어떤 메티로화가 일어난다든가 겉 브레인 엑시스 장인과 뇌의 어떤 축의 불균형 요 겉 브레인 엑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나중에 한번 하루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겉 브레인 엑시스 어떤 기능의학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야여 가지고 나중에 한번 하루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 그 머릿속에 있는 해마라는 히포캄퍼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뇌 안에는. 그 부분의 신경 발생을 억제한다든가 혹은 이게 다 아니고 그냥 이런 가설들이 다 아니라 그냥 이거 PFS라는 거는 그냥 노시보 효과다. 노시보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설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경 스테로이드 결핍이 왜 가설로 제시가 됐냐면 제가 앞에 5 알파 환원 요소는 우리 모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신에 다 있고 특히 뇌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에 알로프레그네놀론이라고 하는 그 전환 안 되는 그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ALLO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불안, 항우울, 신경 보호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포스피네스트리드 신드롬을 주장하는 호소하는 환자의 어떤 뇌 척수액에서 ALLO 수치가 낮게 관찰된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의 숫자가 우리가 항상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떤 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모집단, 검사를 해야 되는 모집단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모집단이 너무 작아요. 우울증이나 불안, 성격 변화, 자살 생각의 핵심 생물학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기전이고요. 자, 두 번째 기전은 안드로겐 수용체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안드로겐 DHT라는 걸 억제하니까 안드로겐 수용체 우리가 이 호르몬이 어디 세포에 작용을 하려면 들러붙는 수용체가 필요해요. 호르몬이 수용체에 들러붙어야 그 세포의 어떤 이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들러붙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니 얘를 어떻게든 쪼끔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로스되는 게 없이 다 받아들이려고 이 수용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만성적인 안드로겐 결핍 상태에 적응하면서 조직 내에 안드로겐 리셉터 수용체가 과발현된다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뭐 분들을 조사해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는 그 남자의 음경 피부를 조사를 했어요. 특히 그중에 포스트 피넬 스트레스 신드롬 PFS를 주장하는 음경 피부에서 안드로겐 리셉터 발현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뭐 이런 또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모집단이 굉장히 작고 실제로 안드로겐 리셉터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 간에 어떤 전혀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후성 유전학적 메티로아 이건 뭐냐면 PFS 환자 뇌척 수액을 검사해 봤더니 SRD5A2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의 메틸화 그러니까 약간 메칠레이션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그 메칠기가 붙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환자군에서 56.3%, 대조군에서 7.7%로 PFS를 주장하는 환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가 우리가 유전자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되지만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메인이 되는 유전자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게 뭔가 우리의 그 변화를 만드는 작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화하는 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쪽에 메틸레이션이 나고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 메틸화의 차이는 내척소에서만 나타나고 혈장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신경 약물을 중단한 후에도 신경계 내에서 이 효소 억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음경 피부에서 조사한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 PFS 호소하는 환자 26명과 건강한 대조군 26명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해 봤더니 PFS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또 연구 결과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어떤 생물학적 경로 그 영향을 받은 주요 생물학적 경로를 신경계에서는 신경세포의 분화라든가 신경 발생, 축삭 발생 경로의 저하로 인지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혈관이나 연조직 뭐 이런 데서 변화를 봤을 때 음경 위축이나 발기부전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염증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스테로이드 대사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스테로이드 합성 지속을 저해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설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 그 도파민이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이 파이브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쾌감증, 안헤도니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거나 뭐 혹은 다른 일을 했을 때 어떤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격 변화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 뭐 아드레날린계에 영향을 준다든가 어떤 학습과 기억,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기억력이나 혹은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전이 있고요. 장뇌축 불균형, 이게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건데요. 우리가 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생물의 변화라든가 장에서 음식의 흡수나 약물의 흡수나 이런 것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탈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드름이나 주사나 여러 가지 피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기능의학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드름 약을 처방하거나 탈모 약을 처방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유산균을 같이 처방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왜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냐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그 약을 빼 버리거든요. 환자분이 쪼끔이라도 제 처방에 의심을 하거나 제 처방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약은 빼 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일종의 제가 그분의 어떤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장뇌축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신경염증이라든가 어떤 신경세포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예, 요건 나중에 한번 것 브레인 액시스에 대해서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도 그 기전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약물 자체 어떤 양리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자꾸 보거나 혹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보면서 '내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실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현상이다. 이거를 노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저도 그 PFS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시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전문가들은 PFS 증상의 실제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그 발현과 지속이 양리학적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취약성이나 정보의 확산, 이 노시보 효과에 강력히 매개된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그렇고 이 약에 대해서 연구하는 양리학자들도 그렇고 신경병리학자들도 그렇고 그 노시보 효과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정보 제공에 따른 차이예요. 뭐냐면 피나스트로이드 복용 환자를 정보 제공군과 비제공군으로 구분을 했을 때 성기능 장애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정보 제공군에서 더 높아요. 다시 말해서 그 PFS가 높게 잡히는 게 내가 이 약을 먹는다라고 어떤 설문에 응하고 그 실제로 어떤 자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더 많이 응하기 때문에 이런 그 PFS가 꽤 약을 먹는 사람에서 높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어떤 정보 제공 그 집단에 따른 그 오류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율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피나스테로이드하고 두타스테로이드, 지금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우리가 탈모를 치료할 때 쓰는 두 가지 큰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 피나스테로이드, 하나 두타스테로이드. 둘 다 처음에 그 전립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피나스테로이드가 먼저 개발됐고 두타스테로이드가 나중에 개발됐어요. 근데 이 두타스테로이드는요, 우리가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환원 요소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피나스테로이드는 타입 2만 억제를 해요. 두타스테로이드는 타입 1, 2를 모두 억제해요. 심지어 타입 2에 대해서도 피나스테로이드보다 두타스테로이드가 거의 10배 이상 더 강력하게 타입 2를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두타스테로이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트 피나스테로이드 신드롬이 나타난다라고 진짜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면 두타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군에서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타스테로이드를 그 복용하는 군에 실제로 근데 보고 숫자를 보면은 피나스테로이드 1mg에서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보고 숫자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율의 역설을 보면서 노시보 효과를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증상이 어떤 약물의 생물학적인 위력보다도 사회적인 인지도나 어떤 악평, 이 포스트 피나스테로이드 신드롬이라는 아예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더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mg 대 5mg의 차이인데요. 실제로 어떤 통계적인 보고에서 성기능 전신기 부작용 보고는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5mg보다 1mg에서 좀 더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까 어떤 자살 통계 신호 같은 거를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도 1mg에서 5mg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PFS로 보고되는 사례 대부분이 탈모 치료를 하는 젊은 남성층에 집중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떤 양리적인 작용보다도 노시보가 더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고요. 복용자의 1mg과 5mg 복용자의 특성 차이를 조금 더 보면은 평균 연령을 보면 1mg이 대략 한 35에서 36세, 5mg이 대략 한 59세. 그 젊은 1mg을 먹는 젊은 군들이 아무래도 외모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런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래 이런 것들이 노시보를 증폭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고령자 5mg을 먹는 고령인 분들은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신체 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또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시보를 좀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FDA 라벨 업데이트 현황인데 2011 년부터 12 년까지 우리가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우울증, 여성용방, 고용후 전립선암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 해서 사실 예전에는 FDA에서 이 약이 나올 때 라벨에 이런 게 명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 약의 설명서에. 근데 2012 년부터 그 약 설명서에 명시되고 난 이후부터 소위 그 PFS라는 정보가 패키지 삽입물에 포함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막 이 PFS와 관계돼 있는 그 보고들이 점점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포스트 피네스트리드 신드롬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PFS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단이 설립된 게 2012년 7 월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런 PFS 증후군이 공론화가 되고 대중적인 인식이 확 확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는 자살 등과 관련된 어떤 신경정신계 부작용에 유의한 통계 신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피너스트레이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3 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어떤 이런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항상 이런 학회도 그렇고 이런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딱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 뭔가 설립되고 나서가 가장 의욕이 넘치고 막 가장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2012 년부터 실제 2013 년부터 2023 년까지의 기간을 나눠서 봤을 때도 한 2012 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의 그 자살이라든가 뭔가 PFS와 관련된 보고가 확 늘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 보고가 약간 줄어드는 또 그런 보고 그 통계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봤을 때도 2011년 FDA 경고를 전후로 해서 그런 관련 검색량이 급증을 했고요. PFS 용어의 연간 검색 증가율이 2009 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 151.7%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중의 72%가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고 주 사용자인 젊은 남성층이 검색에 매우 활발하고 또 이 검색의 증가가 실제 보고 증가로 이어지는 것들이 어떤 노시보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약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피나스테로이드가 그 약이 똑같이 피나스테로이드랑 똑같이 생긴 약인데 그 실제 피나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진짜 약과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 약 성분은 없이 그냥 밀가루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위약을 투여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위약군에서도 지속적인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 위약을 먹은 군에서 이런 지속적인 성기능 장애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그런 또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기능 장애라든가 뭐 성기능 장애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진료를 해 보고 또 주변의 남성들 뭐 저를 포함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 보고 이렇게 해 보면은요. 벌써 20대 중반이 넘어가서 20대 후반만 돼도요 달라집니다. 30 대가 되면 달라지고 40대 되면 확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기능 장애가 이게 약을 먹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약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죠. 내가 남성으로서 성기능이 줄어드는 거 나이가 들어서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약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 인구에서도 40대 남성에서 남성의 한 20 에서 40%는 성기능 장애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40%가 40 대에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기능 장애가 실제로 40대 뭐 이상에서 일반인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 약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근거들이죠. 또 영국의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뭐 그 자료를 이용해서 굉장히 대규모 그런 통계 조사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50만 명 정도 이상의 그 대규모 분석을 했어요. 복용군과 비복용군 간의 우울증 발병률의 어떤 유의한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00명당 신규 우울증 발병률이 실제로 약을 먹는 사람에서 2.89건, 약을 먹지 않는 사람 2.9건,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석에서도 피나스티로이드와 우울증 자살 간의 어떤 인과성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피나스티로이드를 뭐 투여를 했더니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 동물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동물 실험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 남성 그 70kg 정도 체중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체 탈모 치료 용량인 1mg을 먹었을 때 그 킬로그램 단위로 나눠 보면 킬로그램당 0.014 밀리그램 정도를 복용을 하는 거고요. 동물 실험에서, 그러니까 쥐에서 투여할 때는 보통 킬로그램당 3mg 혹은 킬로그램당 30에서 100mg, 즉 인체에 투여하는 거에 수백 배 이상의 용량을 투여해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이 인체에 투여하는 정도 그 비율의 용량을 동물에 실험할 때는 너무너무너무 사실 이게 미량이기 때문에 이 미량을 가지고 어떤 큰 그런 실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용량을 가지고 그 투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고용량 실험은 어떤 급성 독성이나 과도한 호르몬 차단의 어떤 즉각 반응만 보여줄 뿐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인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을 과장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저도 논문들을 검색해 보고 논문을 보면서 실제로 그 세계 모발학회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그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제가 그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거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의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가 학회 발표 내용들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 정리하느라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환자의 프로필과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 이 다음번 세계 모발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6년에 있었고요. 28년에 스페인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번 세계 모발학회를 갔더니 스페인에서 온 그 피부과 의사들, 스페인에서 온 탈모 치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다음 그 학회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학회 참관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스페인 피부과 전문의 85.1%가 동의한 PFS 환자의 어떤 프로필들, 그러니까 포스트 피나스트로이드 신드롬을 나타내는 환자의 프로필을 보면 탈모에 대한 어떤 집착이 많고 소셜 미디어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기존의 불안이나 우울증 병력이 있는 젊은 남성이라고 그 스페인 피부과 전문의들 그 통계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불안이라든가 신체 변형 장애 경향이 이런 노시보의 취약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적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뭐 탈모 커뮤니티 같은 게 많죠. 우리나라에도 탈모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 커뮤니티에서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공포를 자극하고 그런 증상을 이건 진짜 이거다, 어떤 확증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증상을 고착시키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신체 감각의 변화를 집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증상을 증폭시키는 뭐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기대가 신체 감각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어떤 인지행동 모델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짜 PFS를 실제로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당연히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런 분들의 그런 증상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거든요. 현재는 이거의 노시보 쪽에,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피부과 의사들, 많은 탈모 전문가들이 노시보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뭐 10년, 20년 연구가 진행되고 이런 연구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생기거나 연구 방법이 생겼을 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PFS라는 게 생물학적 원인으로 나타난다라고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의사들이 연구를 하는 이유도, 이게 노시보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환자들의 호소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의학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유기적인 근거는 음경 생검 그 음경의 그 남성 그 포피 포경을 할 때 잘라내는 피부 생검 유전자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뇌척수액에서 어떤 유전자의 메티라가 나타난다든가 신경 스테로이드가 저하된다든가 뭐 신경 생리 이상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런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도 유기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시보를 또 시사하는 노시보를 주장하는 군에서는 이런 어떤 정보 노출에 따른 그런 상관, 보고율의 역설이라든가 대규모 코호트의 인과성 같은 것들 인과성 부정 코호트 연구에서 인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시보를 시사하지 않나 두 부류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뭐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 부류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결국 공부가 더 되고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은. 노시보는 투약 초기 온라인 노출 직후 공포로 생물학적 기전은 어전 누적 노출에 비례해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주관적인 호소, 어떤 정신건강의학적인 그런 접근이라든가 신체 변화, 비뇨 내분비를 과학적인 협진으로 이렇게 실증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아 이거 노시보예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유기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다른 과에 만약에 진짜로 뭐 내가 우울증 이 약을 먹고 우울증 같은 게 있는지 그러면은 정신과하고도 얘기를 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어떤 성기능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또 상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 다른 과하고의 어떤 협진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탈모 치료 남성 탈모를 치료하는데 현재까지는요. 5 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탈모를 치료한다는 건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언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그냥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다른 뭐 대안 예를 들어 뭐 미녹시딜을 쓴다든지 혹은 다른 저런 거 있죠. 모낭 주사 같은 걸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조적으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남성 탈모의 기초적인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DHT를 조절해 주는 그 부분을 약을 쓰지 않고서는 남성 탈모가 좋아지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하면서 뭐 10 년간 미녹시딜을 발랐어요. 혹은 미녹시딜을 먹는 것만 저는 이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먹는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녹시딜만 먹어요. 혹은 모낭 주사만 계속 받았어요. 혹은 탈모 관리 센터에서 3 년간 수천만 원을 써서 탈모 관리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관리라든가 치료는 물론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가 어떤 원인을 막아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멍이 들어요. 쉬는 시간에 라운드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나가서 또 맞아요. 그 멍이 또 터지겠죠. 피가 계속 나요. 피를 멎게 하려면 일단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 때리는 주먹, 다른 선수의 주먹 같은 것들이 바로 그 DHT고 그거를 억제해 주는 게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이기 때문에 남성 탈모 치료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꼭 필요한 약이고 그게 꼭 필요한 약이고 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탈모 치료가 간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과와의 협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권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탈모 치료에 그분들이 탈모 치료에 간절하지 않고 혹은 이 약이 필수적인 약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런 협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약을 먹고 쪼끔 이상하면 끊든가 아니면 그거 걱정하는 분들은 아예 그 약을 시작 안 하고 그냥 다른 치료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노시보 효과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 이것도 역시 뭐 논문이라든가 그런 학회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투약 전에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의 스크리닝 그리고 병력의 청취 실제로 이분이 과거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것들을 좀 알았던 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청취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보의 프레이밍 즉 환자분들한테 이 약에 대해서 약의 처방을 할 때 약을 설명할 때 부작용이 드물고 되게 가역적이라는 거를 명확히 전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유해서 아까 그 바이오뱅크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같은 거 막연한 공포를 완화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학적인 협진 체제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 우리가 논문이라든가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정보의 프레이밍, 심지어 그날 그 세계 모발학회에서 스페인에서 오신 그 선생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자기는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하지 않는대요. 괜히 얘기하면 그냥 모르고 먹으면서 해피해요. 머리가 나니까 너무 좋아요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가? 나 그런 게 있나? 그거를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실제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피부과 선생님이 그 스페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이 정보를 알고 나서 그분이 거기에 인지하고 나서 집착을 한다고 해도 너무 아예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 거는 쪼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부작용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드물고 대개는 가역적이라는 이게 현재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어려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진짜 그 문제를 겪는 분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 약 타러 가시는 분들 대부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 탈모약 성지라는 데 찾아가서 줄 서 가지고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싼 돈 내고 처방전 받아서 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저를 만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치료를 받고 뭐 처방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탈모 성지를 찾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가? 그냥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쪼끔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세계 모발학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던 그 포스트 피나스트로이드 신드롬에 대해서 제가 그 학회에서 들은 강의 내용과 어떤 논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거나 혹은 뭐 이 약을 끊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